네, 6월 16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27% 빠졌고요. 그다음에 S&P 500은 0.2%, 나스닥은 0.7%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그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1.3%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좀 하회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일단은 가계에 지급된 코로나 현금 지원이 이제 소진되고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면서 소비가 상품에서 서비스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EU가 지난 17년간 지속된 에어버스와 보잉 간의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방역 규제를 대폭 해제했고 쇼핑 시설과 식당, 극장 이런 쪽에 거리 두기 지침도 일단은 폐지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일단은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료 발표 있겠습니다. 전략 인사이드 스펙 투자 그 이후 조윤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스펙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규제랑 테이퍼링 이슈가 함께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국면이 통과가 되고 시중금리가 안정화되면 결국에는 이 스펙에 대한 인기가 다시 한번 좀 재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료를 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애초에 스펙 열풍이 좀 일어났던 이유를 보시면 비상장 기업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합병을 통해서 상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었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금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인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만 해도 스펙 IPO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떤 스펙을 사도 합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서 스펙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했는데요. 올해 3월부터 이제 정부가 규제를 시행을 하면서 무분별한 스펙 상장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 가격이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희는 여전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통 IPO보다는 스펙을 통한 우회 상장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IPO 시장에서는 스펙 IPO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합병이 안 될 경우에는 파밸류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투자 기간을 가지고 원금을 보장받으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투자처이기 때문에 매력도가 크게 꺾이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펙을 바라봤을 때 단순히 투기성 자산으로 좀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 스펙이랑 미국 주가지수의 상관계수가 0.86 정도 나옵니다. 2006년부터 지금까지. 결국에는 미국 주가지수가 오르면 스펙 가격도 오르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아직까지 미국 주가지수의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3분기 실적 호조로 인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펙에 대한 재상승 여지는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스펙보다는 이제 누가 매니지먼트를 하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인수합병을 많이 이끌었던 경험치가 높은 매니지먼트를 중심으로 스펙 상장한 지가 오래됐고 그리고 자본 규모가 어느 정도 모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과도하게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펙 같은 경우는 원금으로 빨리 환원이 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딜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스펙 중심으로 유망한 스펙을 좀 선별을 했고요. 스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료 10페이지 표 1에 관심 유망 스펙을 좀 나열해 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지금 중국은 박인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지금 중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중 관련 내용입니다.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 류허 중국 부총리는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옐런 재무장관과 두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이어서 6월 3일 중국 상무부는 미중 양측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의 의견을 모았음을 확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현지 미중 전문가들은 이를 미중 기업들이 관세 부담과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하며 미중 모두의 입장에서 기존 관세의 감면과 경제 무역 협상의 재개를 요인하는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2020년 중국의 대미 제품 구매 규모는 약 900억 달러로 목표치의 63%에 그쳤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의 대미 수입은 가속화되었고 4월까지 전체 목표치의 67%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앞서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대중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 20%로 발생한 추가 금액에서 약 90%를 미국 수입업자가 부담했음을 밝혔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미중 무역 마찰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또한 중국 경기가 2분기에 고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출 증가율 기저 효과를 고려하면 연말로 갈수록 모멘텀 자체는 도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미중 양측 모두가 경제 무역 협상 재개와 기존 관세의 면제와 감면을 추진할 요인이 충분해짐을 의미합니다. 미중이 모두 명확한 이해관계와 협상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다른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도 존재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무역 적자보다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미중의 경제 무역 협상은 중국의 대미 제품 구매보다는 또 다른 구체적인 문제 해결로 관심을 이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급망의 안보 문제, 생산 능력 과잉 문제, 또한 중국 시장 개방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채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채권 전략 박민태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유로존 영국 채권 시장 월간 자료 발간을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금리는 월간 단위로 전망치를 제시해드릴 계획이고요. 또 꼭 채권이 아니더라도 유럽과 영국의 매크로 상황을 살펴보는 데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럽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과 경제활동 재개라는 경기 개선 모멘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독일 금리가 15bp가량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에 유럽 경제를 책임질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고요. 또 ECB가 예상보다는 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로존 채권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지탱해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월 하반월부터 상황을 보면 EU 경제회복기금은 국가별 기금 사용 계획에 대한 유럽 이사회 심사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할 전망입니다. 또 7월에는 유럽 이사회의 EU 공동채권 발행 관련 발표도 예정돼 있고요. 지금 보면 9월에는 기금 집행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라서 회복기금 관련 노이즈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뿐이지 추가적인 금리 하락을 이끌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ECB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유로존의 가파른 경기 회복과 물가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ECB 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유로존 금리는 ECB가 보기에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됨에 따라서 통화정책 스탠스는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7월 ECB 회의에서부터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7월 8일에 발간되는 6월 의사록에서 내부적인 통화정책 조정 관련 논의가 드러날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 달간 독일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독일 10년 금리 전망치는 마이너스 0.30%에서 마이너스 0.15%로 제시해드립니다. 이어서 박윤정 연구원이 영국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월간 영국 채권시장 전망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파트 2번 제목인 균형이 깨질 시간이 필요처럼 7월 중순까지 영국 10년물 금리는 현재의 박스권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우선 이번 주 월요일 영국 정부는 인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본래 6월 21일에서 한 달 후인 7월 19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길트 장기 금리는 지난 2월 급등 이후 계속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실질 금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한 점으로 보아 경제 정상화는 이미 반영된 재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해당 박스권 위로 길트 금리가 상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지속적인 소비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보복 소비가 아니라 코로나19로 형성된 과대 저축의 레벨이 낮아지며 소비로 계속 전환될지가 관건입니다.
박스권을 탈피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자생적인 고용 회복입니다. 그동안 영국 실업률 상승을 방지해온 고용 부양책이 7월부터 축소되며 기업의 임금 부담 비중이 0%에서 10%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부양책 테이퍼링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들이 정상적으로 복직이 되며 실업률 악화가 제한될 수 있을지 확인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영국 채권 시장 그리고 영란은행도 코로나19의 기저효과를 넘어선 경제 회복을 확인하고 싶지만 아직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길트채 10년물 금리는 7월 중순까지 0.70에서 0.85%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석유화학산업 황주신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제품들이 특히 PPP 중심으로 해서 6월 이후 스프레드가 예상보다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유가가 상승한 게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보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WTI 기준 이제 72달러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70달러를 넘긴 시점부터는 스프레드가 좀 반영하기 좀 어렵고 스프레드 축소가 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북미의 저가 제품이 이제 아시아 시장 유입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파 영향으로 설비 가동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그 북미 제품 저가 제품이 지금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인상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에틸렌 1톤 생산할 때 사용하는 원가 격차가 미국과 한국 그 원재료에 따라서 지금 500달러를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지역 간 아비트라지 거래가 이제 원활히 될 수 있는 이제 가격까지 이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저가 물량이 다소 깔린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 그 원가 상승을 가격에 반영하는데 굉장히 큰 저항이 좀 발생하는 가격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WTI 유가가 작년 11월 달 저점을 좀 찍은 이후에 지금 7달째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70달러 이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가 낮은 수준에서 좀 상승할 때는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랬고요. 가격 저항이 낮기 때문에 제품 가수요가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가 원료 효과 때문에 높은 실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70달러 수준에서는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이제 영향이 좀 있습니다. 추가적인 가격 상승할 때는 이제 가격 저항과 그리고 이제 저가 제품과의 경쟁으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유가가 하락할 때는 고가 원료 효과 그리고 구매 지연 때문에 실적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 2분기,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올 걸로 보고 있지만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이제 3분기에 반영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 석유화학 기업들의 이제 실적 하향세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전반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고점을 좀 형성을 했고요. 다만 이후에 유가는 상승했지만 미국산 제품 공급이 좀 늘고 그리고 이제 유가가 그 제품 가격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스프레드가 축소가 됐습니다. 제품별 스프레드 축소 동향은 이제 안쪽에 자료를 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 업황 연간 이제 상고하저 의견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그 중국 중심으로 설비 증설이 좀 다수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3년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제 신증설 물량 압박은 좀 증가할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야외 활동이 증가하면서 관련된 제품들이 좀 늘어날 수 있고요. 산업 활동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사용되는 제품들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타이어용 합성 고무나 가성소다, 칼륨 제품 등이 이제 하반기 수요가 늘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은 좀 약세로 좀 전환이 되겠지만요. 화학 기업은 이제 스페셜티 제품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기업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좀 주장이고요. 동박 신규 라인이 완공되고 그리고 해외 공장 증설이 구체화될 수 있는 이제 SKC 그리고 단기적인 이제 재무 리스크가 이제 해소됐고 JV를 통해서 2차 전지 캐파가 확대될 수 있는 SK 이노베이션을 이제 탑픽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 유가 70불 이상에서 이제 석유화학 쪽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유가 70불 이상에서는 지금 정유업체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석유화학 업체랑 좀 차이 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최근 그 정제 마진 동향은 어떤지 같이 좀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정유기업은 이제 유가가 올라갈 경우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제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좋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확대가 가능한 시기이고요. 다만 이게 다 기대감일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유가 상승에 의한 이제 그 재고 관련 이익은 평가 이익일 뿐이고 실질적인 이제 가격 저항 때문에 수요 개선으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횡보하게 되거나 혹은 이제 하락하는 경우는 급격하게 실적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서 유가 상승에 의한 재고 관련 이익을 긍정적으로 좀 해석하기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제 마진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에 이제 수요는 늘겠지만 실질적인 정제 마진 개선은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여전히 아직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제 설비 가동률을 많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지금 수준의 균형을 좀 맞춰놓은 상황입니다. 그 OECD 기준으로 이제 정제 설비 가동률이 예년에 비해서 지금 10% 포인트 아직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는 당연히 수요는 하반기에 증가는 하겠지만 설비 가동률 상승 여력이 크기 때문에 가동률이 더 빨리 상승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제 정제 마진의 이제 개선을 사실 이제 우리가 보기는 좀 어려울 거다. 그래서 기대감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이제 펀더멘털적인 이제 개선은 쉽지 않을 거다. 정유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랑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같은 이제 화합물 반도체 시장에 대한 자료를 이제 많이 작성을 하고 있고 이쪽 섹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는 뭐 독일의 뭐 아익스트론이라든지 미국의 비코 그리고 크리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후반에 나왔던 그 뉴스 중에 하나가 독일의 아익스트론이 2021년 매출의 가이던스를 상당히 뭐 큰 폭으로 기존의 3.4억 유로에서 4.2억 유로로 상향했다라는 그런 그 소식이 있었고요. 상향 이후에 최근 며칠 동안 주가가 한 3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 미국의 이제 비코라는 회사랑 그 이 아익스트론이라는 회사는 뭐 비슷한 회사입니다. 둘 다 MOCVD 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아익스트론이 이렇게 뭐 가이던스를 상향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 미국의 비코라는 회사도 관련해서 영향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익스트론이라는 회사가 가이던스 상향 이후로는 그 최근에 이제 주요 고객한테 그 대규모 수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MOCVD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주로 이 LED 제조용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2010년경에 뭐 그 잘 아시겠지만 LED 산업에 대해서 뭐 업계 전반에 투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후유증으로 최근 10년간 이쪽 투자가 정체됐습니다. 그래서 장비 수주랑 뭐 매출도 상당히 안 좋았었는데요. 작년부터는 그 저희가 말씀드린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반도체 시장이 개화되면서 이 LED랑 공정이 비슷하거든요. MOCVD 장비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MOCVD 장비에 대한 발주가 뭐 크게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뭐 아이패드 프로 5세대에 탑재된 뭐 미니 LED 이런 것들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이쪽 시장이 뭐 되게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망 기관들에 따라서 뭐 그 데이터들은 조금 다르지만 뭐 최소 향후 10년간 5배에서 많게는 뭐 30배 가까이 이 갈륨 나이트라이드 시장이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온보드 충전이라든지 뭐 5G 기지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기차용 뭐 인버터 이쪽 시장에 다 이 반도체들이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는 장기적인 상당히 뭐 좋은 테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로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의 비코 그리고 독일의 아익스트론 그리고 한국의 RFHIC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디스플레이 산업 고종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중국의 이제 LCD 위협뿐만 아니라 OLED 위협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약간 시기다라고 이제 놓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대표 패널 업체인 이제 BOE라는 업체의 OLED 영향력 자체는 상당히 저희는 더 강화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BOE의 스마트폰용 OLED 점유율을 살펴보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아직은 점유율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서는 상당히 우위에 있지만 글로벌로 놓고 보면 작년 기준 한 8% 정도 이제 되는 수준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10%는 이제 넘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놓고 보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생산 능력 확대입니다. BOE는 6세대 설비 2개를 가동 중에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완화 이후에 추가 6세대 OLED 설비 투자도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신규 OLED 설비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투자하고 있는 OLED 패널 전력 소모의 최적 TFT인 LTPO를 이제 기본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BOE의 이제 장비 발주는 차이나 비딩이라는 곳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LTPO의 핵심 공정 장비 중 하나인 이그조 스퍼터 장비 발주는 작년부터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고객사 다변화인데 고객 수가 2019년에 2개에서 작년에 5개로 이제 증가를 했고요. 올해 1분기에는 애플 아이폰 12로 패널 공급 시작하면서 애플까지 이제 고객사로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과거는 중국 로컬 중심에서 앞으로는 이제 해외 글로벌 중심으로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점은 BOE의 OLED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BOE의 애플 사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가져도 좋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BOE는 2019년부터 애플에 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을 이제 펼쳤는데 애플 진입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걸렸고 향후 애플 내 BOE 입지 자체는 강화될 가능성 높다라고 저희 판단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제 BOE의 애플량 패널 공급은 아이폰 9 모델 중심일 것으로 이제 보고 있지만 내년에도 신모델 공급 시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기존 패널 공급망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점유율 흔들기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는 BOE의 애플량 패널 공급량 올해 1,0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3,000만 대 수준으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패널 출하량은 올해 6,000만 대에서 내년 1억 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고 앞으로 BOE는 LCD에 이어서 OLED 지배력까지 확대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모두 마쳤습니다.